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안녕하세요. 뉴스투데이 회장 민병두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K-사피엔스라고 영어로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건축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의 종이에요. 그렇지만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아파트는 지배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가서 보면 대부분은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파트는 그냥 보조적인 주택의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건축 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고층 주택도 없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프랑스는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보다 영국이 굉장히 앞서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국박람회 유치를 갖다가 해서 어떤 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파리 하면 우아함의 도시였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된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물릴 천지라고 할 수 있었죠. 우선 프랑스 파리 혁명의 거점이 됐던 뒷골목, 바리케이트 하나만 치면은 정부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정황,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현대 아파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집단주택이 생깁니다. 조르주에전 오스만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3년에 파리 시장에 대해서 17년 동안 파리를 정비합니다. 거기에 잘 정비된 가로수 6층, 7층 정도의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늘어섭니다. 조르주에전 오스만 남작은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1층에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가령 꽃집, 빵집,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있고 2, 3, 4, 5, 6, 7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발코니가 있어서 도시의 뷰를 볼 수가 있죠. 좀 의외인 것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대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아파트의 이제 효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스위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죠.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편안한 기계가 되어야 한다. 어떤 기계가 가장 편안할까요? 여러분들 대형 크루즈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 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건물 이내에 모든 것을 갖다 갖추는 그런 개념을 창시한 분입니다. 마르세유에 1600명이 실제로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를 졌죠. 지상의 모든 공간을 자연 녹지 위에 짓는다. 고밀도로 올리면 올릴수록 다른 공간은 녹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워 인 파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을 대량 생산화하는 시도를 처음 해봤고요. 이것이 이제 그 후에 주택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배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독특하죠. 온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가령 일본은 다다미방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골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2층, 3층, 4층 집도 가능했는데, 우리는 온돌을 기본으로 했죠. 온돌 문화고, 온돌이 기본이었는데,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때 서울 인구가 10만, 20만, 한양 인구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일제 말로 가게 되면 1945년도로 가면 70만,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4대문 안에 70만 명, 100만 명의 사람을 갖다 수용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도시는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마포, 성동구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씩 확장이 되어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기존의 주택을 갖고는 사람들 갖다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925년도에 조선건축학회에 처음으로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도 직원들 숙소였어요. 지금 충정로의 유림 아파트가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본 가족 단위가 살아본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년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이제 안전진단 결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새로 재건축이 됩니다. 신동아 1933년 5월에 보면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 개념이 재밌죠. 일종의 여관 또는 하숙하는 곳이다. 한 빌딩 안에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놓고 새를 놓는 집이다. 뭐 기숙사든 사람들이 일시로 수용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 1945년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서울의 인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1946년도에 서울 인구가 115만 명이었어요. 1960년도에는 245만 명, 1970년도에는 543만 명. 이 중간에 이호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서울은 만 원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향해서 꿈을 갖고 이제 오는 것이죠. 매일같이 판자촌이 생기고 꼬방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어떤 그 정권에 운명을 걸고 주거혁명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서양식 주택을 갖다가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주택이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부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59년도에 고대 앞에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우리나라 아파트예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삽을 떴죠. 삽을 뜨고 축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 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종암동에 가서 삽을 뜨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축사 중에 하나가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당시는 싫어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에서는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집 안에 같이 있는 거나 방 구조 안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다음 두 번째, 김장독이나 이런 거 어디다 줘야 될 것이냐. 굉장히 우리 식생활 문화에 있어서는 김장독, 고추장독, 간장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탄가스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온돌에다가 해서 난방을 했었는데 연탄 문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역시 이제 똑같은 문제 부딪힌 거죠. 생활혁명은 해야겠는데 주거혁명을 일으켜야겠는데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1인당 GNP도 높고 좀 잘 살았거든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파트먼트를 많이 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평등하잖아.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그럴듯해 보여요. 왜?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니까. 근데 나중에 동유럽이 무너질 때는 오히려 아파트는 가장 싸고 저질인 주택의 상징. 이렇게 돼서 이제 에스토니아 이런 데서는 더 이상 아파트는 짓지 말자. 이런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만 1960년대 초기에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선망의 대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주거혁명을 하자고 해서 곳곳에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서민 아파트 시대를 열기 시작했죠. 아파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주택공사 사보 같은 데다가 아파트 산 소감 같은 걸 쭉 씁니다. 여기가 낙원이다. 밤에 보면 한강에 노을이 쫙 보이고 하루에 지친 몸을 갖다 와서 샤워를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고 뭐 이런 소감들이 쭉 쓰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빨리 지려고 하다 보니까 홍대 뒤에 와우산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졌는데 이게 날림 공사가 돼갖고 한 동이 통째로 무너져서 39명이 죽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파트는 위험한 것, 문제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돼갖고 박정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주거혁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전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 전기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강에서 시작됩니다. 1971년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남진 우리나라의 어떤 전설적인 가수죠. 임과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막 온통 꼬방 동네예요. 뭐 다 판자촌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잡으려 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쓸어다가 상계동에 갖다 버리고 목동에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존슨이라고 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야, 이건 나라의 수치다. 가난한 사람이 나라의 수치가 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 가난 자체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밀어냅니다. 성남시 이런 데다가. 그래서 서민 아파트를 접었지만 이제 효과가 없었어요. 대한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한 가지 착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촌동은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한강에 가서 다 이제 깨벗고 목욕하고 그랬어요.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모래땅은 주인도 없는 곳인데 여기다 아파트는 지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다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매립을 해갖고 주택을 조성해서 동부 이촌동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아파트랄지 시범 아파트 갖다 하나씩 짓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둬요. 어떻게 성공을 거두냐면 우선 모델 하우스라는 걸 만듭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하면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모델 하우스를 딱 보여주니까 이거 뭐야? 괜찮겠냐? 이 정도면 가서 살만하냐?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모래사장 위에 짓는 건데 부지를 조성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한강에 어디 부지가 더 있으면 우리한테 좀 주세요. 우리도 기회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부 재정이 없는데 정부 재정 대신 이런 것을 갖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그림에는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 하나 갖고 그다음에 홍보비 하나 갖고 약간의 매립적 비용 갖고 거대한 아파트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후 분양이라는 시스템도 이 모델하우스와 함께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질 돈이 없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이 된 거고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죠. 모델하우스랑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금융 비용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부 이촌동에서 이것이 성공한 다음에 너도 나도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딱 땅이 보이죠. 여의도에 이제 처음으로 고층 아파트가 생깁니다. 분양가 200만 원인데 두 달 만에 1000만 원이 된다든지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엘리베이터 거리 입주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전시용이지만 수영장하고 에스컬레이터 생긴 거죠. 반포 당연히 여기도 뭐 매립지 아닙니까? 압구정동. 이제 기회의 땅들이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그때 대한주택공사 사장한테 정권 실세가 당신 봉이 김선달이라고 대동강물 팔아서 돈 버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된 거죠. 한강의 구조도 바뀌고 한강의 물길도 바뀌고 주거의 형태도 바뀐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서울의 강북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한남동, 성북동.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예 성북동입니다. 한남동입니다.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좀 있다가 예 반포동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부의 상징이구나. 반포족이구나.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다 이제 압구정동 현대로 가면 서울의 권력 지도가 바뀐 거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고위 간부, 대기업 사람들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중산층 아파트 시대가 열립니다. 남진의 임과 함께가 윤수일의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 아파트 보급률이 우리나라에 한 3%, 4%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노래가 빅히트를 칩니다. 보통은 이런 거예요. 노래 제목이 뭐 사랑, 뭐 슬퍼, 이별 뭐 이런 건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 갖다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단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따라 부르고 지금은 대표적인 응원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된 거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이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남대교 제3한강교죠. 갔더니 압구정동 현대랄지 반포 뭐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드디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1단계 이제 강남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1960년대에 많은 경제 성장을 보였고 월남 파병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이 있어갖고 중산층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의 수요에 맞는 아파트를 갖다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계속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이러면서 남북 간의 어떤 대결도 굉장히 심해지고
북한의 도발도 이제 굉장히 빈번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6.25 때 경험을 갖고 행정 중심이 강북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남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이고,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다리가 생기고 1976년도에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명문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2단계 강남의 시대는 IMF 이후에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주거교 일치,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강남이 완전히 강북을 대체하는, 강남 아파트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